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당장 여기서 나가! 어머니,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오해가 있어요. 그 차에 있던 나무 거북이, 그거 어디서 났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칼날처럼 폐부를 찌르는 저녁이었다. 방금 병원에서 허리에 뜨끈한 찜질을 받고 온 참인데도 온몸의 뼈마디가 시리게 아파왔다. 내뱉은 질문은 내 것이 아닌 양 낯설게 허공을 갈랐고 내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세차게 울렸다. 내 말의 맞은편에 선 박미영 씨의 얼굴에서 상냥하던 미소가 옅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네? 어머님 무슨 거북이요? 박 씨는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지만 그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당혹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5년 전 옆집으로 이사와 매일같이 살갑게 문턱을 넘나들던 여자. 자식보다 낫다며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던 그 여자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20년 전 죽은 내 아들 민준이의 숨결이 깃든 그 작은 나무 거북이를 저 여자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걸까? 모든 것은 1시간 전 박 씨의 차 안에서 시작되었다. 아이고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끙끙대지 마시고 저를 부르시라니까.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다 기어이 허리를 삐끗한 나를 박 씨는 기어코 자기 차에 태워 병원으로 내달렸다.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연신 내 걱정을 늘어놓으며 부산을 떨었다. 낡았지만 언제나 향긋한 방향제 냄새가 나던 그녀의 짙은 녹색 세단. 그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던 내 눈에 무언가 들어온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 박 씨가 급정거를 했을 때였다. 덜컹 하는 충격과 함께 제대로 닫혀있지 않던 조수석 글로브 박스가 왈칵 열렸다. 그 안에서 다른 자질구레한 물건들 사이로 작고 까만 것이 툭 튀어나왔다. 내 심장이 멎었다.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나무 거북이. 등껍질에는 민준이가 조각칼로 서툴게 새겨넣은 행운이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민준이가 미대 입시를 준비하며 밤새워 깎아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의 부적. 늘 가방에 매달고 다니던 바로 그 열쇠고리였다. 20년 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산산조각 난 아들의 유품 속에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던 그것. 어머나, 이게 왜 또 열렸담? 낡아서 그래요, 어머님. 박 씨가 황급히 손을 뻗어 글로브 박스를 닫으며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하지만 내 눈은 이미 그 짧은 순간을 사진처럼 박아버린 뒤였다. 내 아들의 것과 똑같은, 아니, 바로 내 아들의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물건.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손끝이 차게 식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집 앞에 차가 멈추고 박 씨의 부축을 받아내리는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복잡했다. 잘못 본 걸 거야. 세상에 비슷한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독버섯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민준이가 직접 깎은 나무의 질감, 칼자국 하나하나까지도 내 기억 속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년 묵은 고요함이 나를 맞았다. 벽에 걸린 민준이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18살 내 아들. 나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민준아, 엄마 다녀왔다. 대답 없는 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는 홀린 듯 안방 장롱으로 향했다. 맨 아래 칸 겹겹이 싼 보자기를 풀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준이의 유품 상자. 1년에 한두 번 아들이 사무치게 그리운 날에만 열어보는 판도라의 상자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아들이 쓰던 낡은 스케치북, 달아빠진 연필들, 그리고 그날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피 묻은 가방. 나는 가방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고의 충격으로 망가진 아들의 손목시계와 부서진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나무 거북이는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들이 사고 직전 열쇠고리를 잃어버렸을 거라고, 그래서 그날의 불행을 막아주지 못했을 거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게 왜 박미영 씨의 차 안에 있는 걸까? 5년 전 이곳으로 이사와 남편과 아들 하나를 둔
그저 평범하고 상냥하기만 한 저 여자의 차에.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마침 장조림 맛있게 됐길래 좀 가져왔어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지.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봤다. 어느새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박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뭘 이런 걸 또 하며 반갑게 맞았을 텐데 오늘은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기괴하게 느껴졌다. 어머, 안색이 안 좋으시네. 아직도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걱정스럽게 내 얼굴을 살피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따끈한 장조림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이 여자가 건네는 친절, 지난 5년간 나를 외로움에서 건져주었던 그 따뜻함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 나는 유품 상자를 등 뒤로 감추며 박 씨를 마주보았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지독한 의심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아니 단 1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 차에 있던 나무 거북이, 그거 어디서 났어요? 박미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언제나 생기 넘치던 그 눈에 처음으로 공포와 불안이 어지럽게 뒤섞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냥 오래전에 길에서 주운 거예요. 예뻐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거짓말. 그녀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언젠가 박 씨가 자신의 낡은 녹색 차를 보며 무심코 했던 말. 이 차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저 젊을 때부터 타던 거라 아주 골동품이에요. 20년은 좋게 넘었지 아마. 20년. 내 아들 민준이가 죽은 지 꼭 20년.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자, 매일같이 내 끼니를 걱정해주고 딸처럼 살갑게 굴던 이 여자가 어쩌면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끔찍한 밤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온 생의 힘을 다해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박 씨 5년 전에 여기 이사 왔다고 했죠? 그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박 씨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따뜻한 장조림 반찬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 중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정적 속에서 오직 서로의 눈을 응시할 뿐이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늙은 어미와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한 여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길고 긴 2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채 바닥에 쏟아진 검붉은 장조림 국물이 꼭 핏물처럼 보였다. 고기 덩어리와 메추리알 몇 개가 그 웅덩이 속에서 처참하게 뒹굴었다. 박미영 씨는 사색이 된 얼굴로 황급히 허리를 숙여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그 분주한 움직임이, 평소에 단정하던 몸짓이 지금은 마치 발각된 범죄 현장을 수습하려는 범인처럼 절박해 보였다. 아이고 어머님. 제가 손이 미끄러워서 금방 치울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깨진 반찬통 조각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나는 그 사과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오직 그녀의 대답하지 못하는 그 침묵에 쏠려 있었다. 5년 전 그전에는 어디 살았느냐는 내 질문에 박 씨는 끝내 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둘러 바닥을 훔친 뒤 내일 다시 와서 제대로 치워드릴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기 집으로 사라졌다. 쾅 하고 옆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함께 닫아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코끝에 남은 달짝지근한 간장 냄새가 위액과 섞여 역류했다. 지난 5년간 저 여자가 가져다준 반찬을 먹으며 나는 얼마나 행복해했던가. 외로운 노인의 저녁 밥상을 채워주는 따뜻한 온정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것은 아들을 잃은 어미의 텅 빈 속에 채워넣은 독약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낡은 빌라의 얇은 벽 너머로 어떤 소리라도 들릴까 귀를 기울였다. 부부싸움 소리라도, 아이를 야단치는 소리라도 들린다면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설마 하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옆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깊은 의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나는 다시 민준이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아들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쓸어보았다. 빛바랜 사진첩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민준아, 엄마가 바보 같았지.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딸처럼 여기고 그 사람이 해준 밥을 맛있다고 넙죽넙죽 받아먹었어. 사진 속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여전히 환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저 여자의 친절이 정말 순수한 동정이었는지 아니면 추악한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기만이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설령 그 끝에 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다음 날 아침 나는 절뚝이는 허리를 이끌고 집을 나섰다. 동네 어귀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성 부동산의 문을 열었다. 먼지 쌓인 화분과 낡은 지도가 빼곡한 사무실 안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나를 본 박 사장이 반갑게 아는 체를 했다. 아이고, 김씨 할머니 아니쇼. 웬일이래. 허리는 괜찮고? 사장님,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옆집 201호 박미영 씨 말이에요. 5년 전에 이 집 계약할 때 혹시 그 전에 어디 살았는지 기억나요? 박 사장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맛을 다셨다. 201호, 아, 그 싹싹한 새댁. 기억나지? 어디 보자, 서류가 있을 텐데. 그가 낡은 서류 캐비닛을 뒤져 누렇게 변색된 계약서 뭉치를 꺼내 들었다. 한참을 뒤적이던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여기 있네. 박미영 주소가? 여기 우리 동네인데.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장미빌라 303호네. 거기서 한 15년 살다가 여기로 온 거구먼. 장미빌라 303호. 그 주소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져 나뒹구는 기분이었다. 장미빌라는 20년 전 내 아들 민준이가 차에 치여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바로 그 골목길 입구에 있는 빌라였다. 부동산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그 20년 전 사고 현장, 장미빌라 앞 골목길에 서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내 기억 속 풍경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 늦가을 밤. 병원 영안실에서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몸을 부둥켜 안고 울다 실신했던 기억.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무너져 내렸던 기억. 그리고 그때였다.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그날 밤의 파편 같은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넋이 나간 채 현장으로 달려왔을 때 빗속에서 경찰들이 노란 통제선을 치고 있었다. 구급차에 붉고 푸른 경광등이 어지럽게 번쩍이는 가운데 나는 저만치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한 여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왜소한 체격의 여자가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저 사고를 구경하던 행인이겠거니 당시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 역시 아들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어 스치듯 본 그 모습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흐릿한 실루엣 위로 박미영 씨의 얼굴이 겹쳐졌다.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20년 넘게 탄 짙은 녹색 차.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살았던 과거. 그리고 내 아들의 유품.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먼지 쌓인 서랍장을 뒤졌다. 한참을 뒤진 끝에 손가락 끝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이 걸렸다. 2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명함이었다. 강북경찰서 강력이팀 경위 최재성.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이제는 없는 번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무뚝뚝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 혹시 최재성 형사님 되십니까? 20년 전에 장미빌라 앞에서 있었던 뺑소니 사고 이민준 군 어머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나를 기억하는 듯 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형사님 범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내 말에 최 형사의 목소리가 신중해졌다. 나는 박미영 씨에 대한 이야기, 나무 거북이 열쇠고리부터 그녀의 과거 주소까지 내가 알아낸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학이 넘어 그의 숨소리가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소시효도 이미. 공소시효요? 그럼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이 눈앞에 있어도 아무 벌도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목소리가 격해졌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20년간 가슴에 묻어온 아들의 한이 법 따위 때문에 이대로 묻혀야 한단 말인가.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말씀만으로는 심증일 뿐 물증이 없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비참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형사님, 저는 법으로 벌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내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땠는지, 그 사람이 왜 내 옆에 와서 지난 5년간 나를 기만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 남은 생을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 내 절박한 흐느낌에 최 형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년을 앞둔 늙은 형사의 마음에 무언가 닿았던 것일까. 한숨을 길게 내쉰 그가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한번 나오시죠. 옛날 사건 파일이라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약속 장소인 경찰서 앞 낡은 찻집에서 최재성 형사를 만났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은 주름이 팬 평범한 아저씨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20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이민준 군 뺑소니 사망사건 파일이었다. 어머님 말씀 듣고 다시 훑어봤습니다. 당시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던 시절이라 단서가 거의 없었어요. 유일한 목격 진술이 사고 직후 현장을 빠르게 벗어나는 짙은 색 세단을 봤다는 것뿐이었죠. 차종도 특정하지 못했고요. 그는 파일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박미영 그 사람 남편 이름으로 사고 다음 날 차량 수리 견적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신고했더군요. 차종은 짙은 녹색 구형 세단입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최 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최 형사와 나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는 퇴직 전 마지막 사건이라 생각하는 듯 비공식적으로 박미영의 주변을 파고들었다. 나는 내 집 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수사를 시작했다. 박미영 씨는 그날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나를 찾아왔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 놀라셨죠? 이거 새로 담근 나박김치인데 입맛 없으실 때 드셔보세요. 그녀는 예전처럼 상냥하게 웃으며 반찬통을 내밀었다. 나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애써 참으며 그 반찬을 받았다. 이제 그녀의 친절은 나에게 위안이 아닌 숨막히는 연극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눴다. 박 씨는 아들이 몇 살이라고 했지? 28이에요. 지금 회사 다니는데 어찌나 바쁜지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녀는 아들 이야기를 하며 평범한 엄마처럼 웃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말할 때의 미세한 눈떨림, 차를 마시는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걸음걸이. 그녀는 다리를 절지 않았다. 20년 전 그날 밤 내가 본 여자는 분명 다리를 절었다.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나를 괴롭히던 어느 날 저녁 최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님. 박미영 씨가 20년 전,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2달간 병원 신세를 진 기록을 찾았습니다. 병명은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발목 인대 파열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20년 전 빗속을 절뚝이며 사라지던 여자의 뒷모습,
내 아들의 유품을 간직한 여자. 사고 현장 앞에 살았던 여자. 사고 직후 차를 수리한 여자. 그리고 사고 당일 다리를 다쳤던 여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내 옆집에 사는 매일같이 내게 반찬을 가져다 주던 저 상냥한 여자가 바로 내 아들을 죽이고 달아난 뺑소니범이었다. 뚜뚜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심한 기계음이 세상의 종말처럼 들렸다. 최 형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발목 인대 파열. 20년 전 그날 밤 빗속을 절뚝이며 사라지던 여자의 형상이 내 망막 위에서 박미영의 얼굴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 모든 감정을 집어삼킨 거대한 허무가 내 존재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외로움에 사무쳐 홀로 밥을 끓여 먹던 내게 어머님 혼자 드시면 맛없어요라며 따뜻한 찌개 그릇을 들고 찾아오던 박씨. 명절이면 아들 며느리 없다고 서러워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라며 송편을 빚어와 내 손에 쥐어주던 박씨. 무릎이 아프다 앓는 소리를 하면 어디선가 용하다는 약을 구해와 무릎을 주물러주던 그 손길.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온정이 아니라 동정이었고 연민이 아니라 기만이었다. 내 아들을 죽인 여자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벌인 끔찍한 연극. 나는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관객이자 가장 비참한 피해자였다. 그녀는 내 고통을 제물 삼아 자신의 구원을 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 장롱으로 향했다. 다시 민준이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 고이 간직해둔 아들의 채취가 밴 낡은 스웨터를 꺼내 얼굴에 묻었다. 희미하게 남은 아들의 냄새를 맡으며 나는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내 손으로 끝내야겠다고. 진실을 저 여자의 입으로 직접 듣고 그 추악한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다. 그것이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지난 20년간 기만당한 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나는 가장 아끼던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아들이 처음 번 돈으로 사준 낡은 자개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다. 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아들의 유품 상자에서 꺼낸 부서진 열쇠 꾸러미를 챙겨 넣었다. 그리고 박미영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딩동 마이너스. 곧 문이 열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한 미소를 지은 박미영 씨가 나를 맞았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박 씨.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면서. 오늘이 좋겠네. 마침 할 말도 있고. 내 서늘한 기운에 박 씨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그녀는 평소의 가면을 다시 꺼냈었다. 아이고, 그럼요. 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마침 남편이랑 아들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오붓하게 먹으면 되겠네요. 나는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5년간 수없이 드나들었던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고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현관에 걸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액자.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세상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미영. 저 행복의 이면에 내 아들의 죽음이 걸음처럼 깔려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찌개 데워서 상 차릴게요. 박 씨가 분주하게 주방을 오갔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한때는 그 구수한 냄새가 외로운 내 마음을 덮여주었지만 지금은 역겨운 피비린내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따끈한 쌀밥과 찌개, 정갈하게 담긴 여러 가지 반찬들. 모두 지난 5년간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었다. 박 씨는 내 밥그릇 위로 가장 맛있는 갈비찜 한 점을 올려주며 살갑게 웃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만 차렸어요. 나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 앉아 나의 반응을 살피는 박미영의 얼굴을 묵묵히 응시했다. 내 침묵이 길어지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옅어졌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입에 안 맞으세요? 박씨. 나는 나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들이 28이라고 했지? 네. 네, 그렇죠. 우리 민준이도 살아있었으면 지금 40 가까이 되었을 텐데. 아마 장가도 가서 예쁜 손주도 안겨줬을지 모르지. 내 입에서 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미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 아들 그림을 참 잘 그렸어. 손재주도 좋았고. 아마 지금쯤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 자기가 직접 깎은 나무 거북이를 행운의 부적이라며 늘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꼭 자기를 닮았었지. 나는 천천히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고문이자 나 자신을 위한 의식이었다. 내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박미영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른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그렇게 착하고 예쁜 내 아들이 20살도 못 채우고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었어. 뺑소니 차에 치여서. 범인은 아직도 못 잡았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내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 내 목소리가 격하게 떨려 나왔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부서진 열쇠 꾸러미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쨍그랑 하는 금속성 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이게 내 아들 유품이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거지. 여기에는 그 애가 부적처럼 여기던 나무 거북이가 없어. 나는 그동안 그 애가 그걸 잃어버려서 그런 험한 일을 당한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나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어. 나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마침내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보며 물었다. 내 평생의 한과 분노, 슬픔을 모두 담은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걸 봤어. 박씨 차 안에서. 내 아들의 것과 똑같이 생긴 나무 거북이를. 그 차에 있던 나무 거북이, 그거 어디서 났어요? 순간 박미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사기 그릇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동공은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고 온몸은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위선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건. 그녀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된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식탁 위로 그녀가 정성껏 차린 음식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잘못 봤을 거예요. 어머님 세상에 비슷한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고함을 질렀다. 당신 20년 전에 장미빌라에 살았지. 내 아들이 죽은 바로 그 골목 앞에서. 그리고 사고 당일 당신은 다리를 다쳤어. 교통사고로 발목 인대를 다쳐서 병원에 2달이나 입원했더군. 이것도 우연이야? 이것도 다 우연이냐고. 내 외침에 박미영은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더니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20년간 골마 터진 죄책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죽일년이에요. 제가 민준 학생을.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그 끔찍한 고백이 터져나왔다. 그날 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어린 아들이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20년 전 그날 밤의 지옥을 토해냈다. 너무 무서워서 차에서 내렸는데 어떤 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제 아들이 차 안에서 경기를 일으키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도망쳤어요. 그 학생을 거기에 버려두고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악셀을 밟았어요. 제가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고백을 들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차를 몰아 정신없이 달리는데 와이퍼에 무언가 걸려 있었어요. 작은 나무 조각 같은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 그게 그 학생 가방에 달려있던 열쇠고리였어요. 그걸 버려야 했는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걸 버리면 정말로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것 같아서 그 학생의 마지막 흔적을 참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난 20년간 매일 밤 그 학생이 꿈에 나타났어요. 왜 자기를 버리고 갔냐고 피를 흘리면서 저를 원망했어요.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요. 그녀는 기어오다시피 내 발치까지 다가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러다 5년 전에 우연히 어머님을 보게 됐어요. 이 동네로 이사와서 혼자 힘겹게 폐지를 줍는 어머님을 봤어요. 민준 학생 어머니라는 걸 알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어머님 곁에서 속죄하자. 평생 어머님을 딸처럼 모시고 살면 내 지옥 같은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거라고, 내 죄가 조금이라도 씻겨나갈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어머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때리고 욕을 하세요. 제가 다 받을게요. 제발 제발. 그 순간 닫혀있던 모든 감정의 수문이 터져나왔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의 동정과 연민을 받으며 위안을 얻었던 지난 5년의 세월의 치를 떨었다. 나를 위로하던 따뜻한 손길이 사실은 내 아들을 쳐 죽인 그 손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것은 속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고통을 이용한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자기 구원이었다. 닥쳐. 나는 발을 휘둘러 그녀를 거칠게 떼어냈다. 내까짓 게 뭔데 속죄를 해. 내까짓 게 뭔데 내 앞에서 용서를 빌어. 내 아들 살려내. 당장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야. 나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내 손에 몸을 맡긴 채 그저 울기만 했다. 집안은 나의 울부짖음과 그녀의 통곡 소리, 그리고 그릇이 깨지고 음식이 엎어지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딩동 마이너스. 광기 어린 싸움의 한가운데 현관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와 박미영의 움직임이 동시에 멎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굳은 표정의 최재성 형사와 젊은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박미영 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최 형사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박미영은 넋이 나간 얼굴로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때였다. 저녁 약속이 있다던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평범했던 한 가족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남편의 절규와 아들의 울음소리.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아내이자 어머니의 모습. 나는 그 모든 것을 텅 빈 눈으로 지켜보았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떤 후련함도 없었다. 승리감은 더더욱 없었다. 오직 거대한 상실감과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허무만이 폐허처럼 남아 나를 짓눌렀다. 경찰들이 모두 떠나고 엉망이 된 집안에 홀로 남겨졌다. 뒤집어 엎어진 저녁상,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들. 박미영이 나를 위해 차렸던 그 따뜻한 저녁 식사는 이제 차가운 쓰레기가 되어 널려 있었다. 나는 그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텅 빈 옆집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내게 반찬을 가져다 줄 사람은 없었다. 20년간 찾아 헤맸던 진실은 나에게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빼앗아가 버렸다. 박미영이 수갑을 찬 채 질질 끌려나가는 마지막 모습까지 나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서 모두 지켜보았다. 아들의 울부짖음과 남편의 절규가 뒤엉켜 좁은 빌라 복도를 어지럽게 헤집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멎었다.
엉망으로 뒤엉킨 집안에는 나와 박미영의 남편과 아들, 그리고 폐허가 된 저녁 식탁만이 남았다. 그들은 나를 마치 벌레 보듯 혹은 이 모든 비극을 몰고 온 재앙의 현신을 보듯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쏘아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 어쩌면 이 지독한 진실의 대가 중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자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아마 변호사를 선임하든 경찰서로 달려가든 해야 할 터였다. 텅 빈 집. 이제 정말로 나 혼자였다. 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발치에는 식어버린 된장찌개 국물이 흥건했고 으깨진 두부 조각과 나뒹구는 갈비찜 덩어리가 처참했다. 박미영이 나를 위해, 나를 기만하기 위해 차렸던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나는 홀린 듯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나물 반찬 하나를 집어들었다. 시금치 나물이었다. 내가 평소 이가 시원찮아 질긴 것을 잘 못 씹는다며 그녀는 늘 시금치를 푹 삶아 부드럽게 무쳐주곤 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차갑고 미끈거렸다. 지난 5년간 저 여자가 만들어준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의 죄책감이 양념처럼 버무려진 음식을 먹으며 나는 외로움을 달랬고 텅 빈 속을 채웠다. 그녀는 내 끼니를 통해 자신의 죄를 덜어내려 했고 나는 그것을 온정이라 믿으며 기꺼이 그녀의 속죄의 제단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공생 관계였던 것이다. 구역질이 치밀었다. 나는 방금 집어들었던 시금치 나물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박미영의 집 현관문에서 내 집 현관문까지는 고작 10걸음도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그 길이 20년의 세월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졌다. 익숙한 내 집의 냄새, 20년 묵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먼지처럼 내려앉은 그 공기가 낯설었다. 마치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옆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동안 나는 그 고요함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남편과 아들이 늦는 밤이면 그녀는 종종 이 시간에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저랑 같이 고구마나 쪄먹을까요? 하며 웃던 얼굴이 어른거렸다. 이제 저 벽 너머에는 아무도 없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내 저녁 밥상을 걱정해주던 그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기루였다. 20년간 찾아 헤맨 진실은 나에게서 마지막 남은 사람의 온기마저 이토록 잔인하게 빼앗아 가버렸다.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다. 박미영의 울부짖음, 그녀의 끔찍한 고백이 귀신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악셀을 밟았어요. 그 문장이 대못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그녀에게도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도망쳤다. 나는 그 심정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 어미 된 마음으로 그녀를 동정해야 하는 걸까? 아니, 절대로. 감히 내 아들의 죽음 위에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사정도 올려놓을 수 없었다. 그녀의 고통은 스스로 선택한 죄의 대가일 뿐이지만 내 아들의 죽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닥쳐온 날벼락이었다. 다음 날 오후 최재성 형사가 찾아왔다. 그는 굳은 얼굴로 내 맞은편에 앉아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했다. 박미영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동안의 정황 증거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법이라는 게 참으로 무정합니다. 최 형사는 차마 내 눈을 보지 못하고 바닥을 보며 말을 이었다. 20년 전 당시 법률에 따르면 뺑소니 사망사고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끝났습니다. 저희가 어젯밤 긴급 체포한 것은 최근까지 이어진 증거인멸 및 도피 행각을 문제 삼아 어떻게든 법의 심판대에 세워보려는 시도였지만 변호인 측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강력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아마 법정까지 가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겁니다. 기소가 각하되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의 입을 통해 확인 사살을 당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은 눈앞에 있는데 법은 그녀에게 아무런 벌도 줄 수 없다고 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내게는 멈춰버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살인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고개를 숙이는 늙은 형사에게 나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아닙니다. 형사님이 뭐가 죄송해요. 이만큼이라도 밝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박미영은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날 겁니다. 남편이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원하시든 평생이라도 속죄하며 살겠다고요. 합의? 나는 실소했다. 내 아들 목숨값이 돈으로 매겨지며? 됐다고 하세요. 나는 그 여자가 주는 더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을 생각 없으니까. 법이 벌을 못 준다면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내 아들을 죽이고도 두 다리 뻗고 편히 살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끝까지 지켜볼 테니. 최 형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떠나기 전 내 어깨를 한번 툭 치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다 잊고 편히 사셔야지요. 편히 살라고.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위로처럼 들렸다. 진실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차라리 평생 모르고 사는 편이 나았을까. 원수의 동정을 받으며 거짓된 온기에 기대어 남은 생을 마치는 편이 더 행복했을까? 아니,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기만이다. 나는 차라리 이 지독한 진실의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것이 내 아들 민준이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최 형사가 돌아가고 며칠 뒤 옆집은 부산스러워졌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와서 박미영의 살림살이를 모두 빼내갔다. 나는 창문 커튼 뒤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헬쑥한 얼굴로 이삿짐 나르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우리 집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야반도주하듯 동네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뒤 201호 현관문에는 금매라고 쓰인 붉은색 스티커가 붙었다. 나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내 손으로 나를 위한 밥을 차렸다. 냉장고를 열자 그 안에 박미영이 마지막으로 가져다 주었던 나박김치통이 보였다. 며칠 사이에 맛이 시큼하게 익어 있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그 김치통을 들고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그녀가 주었던 밑반찬들, 그녀가 나눠주었던 식재료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을 찾아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내 집에 기생하던 그녀의 죄책감의 흔적이었고 나를 기만했던 거짓된 온정의 증거였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니 냉장고가 휑하니 비어버렸다. 마치 내 마음속 같았다. 시간이 무심하게 흘렀다. 겨울이 가고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다. 동네 사람들은 옆집의 비극에 대해 수군거리다가 곧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 나를 잊어갔다. 텅 빈 옆집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아무도 내 집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저녁 밥상이 다시 20년 전처럼 단출하고 고요해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들의 사진을 닦거나 낡은 유품 상자를 열어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종종 그날 박미영의 차에서 보았던 나무 거북이를 떠올렸다.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해간 그것. 내 아들의 마지막 흔적. 그것은 결국 주인을 찾았지만 20년의 세월을 떠돌다 돌아온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은 행운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었다. 민준이의 기일이 다가왔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던 소고기 묵국을 끓이고 하얀 쌀밥을 지었다. 과일 몇 가지를 사서 배낭에 넣고 집을 나섰다. 아들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으로 가는 버스 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데 나만 홀로 20년 전 그날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들의 작은 묘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범인을 찾았노라고 하지만 아무 벌도 줄 수 없게 되었다고 이 어미의 무력함을 고백해야 할까?
아니면 그 여자가 내게 미안해하더라고 너를 위해 5년간 내 어미의 밥을 지어주었다고 그 위선적인 속죄를 전해야 할까? 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참을 앉아 아들의 사진만 어루만지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엄마 이제 다시 혼자 밥 먹어. 괜찮아. 원래 혼자 먹었잖아. 엄마 괜찮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괜찮지 않았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진실을 알고 난 뒤의 고독은 진실을 모르던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혹독했다. 그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동네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다. 시금치 한 단과 두부 한 모, 그리고 작은 애호박 하나를 샀다.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박미영이 끓여주던 방식이 아닌 내 아들 민준이가 어릴 적 좋아했던 멸치 국물을 진하게 우려낸 내 방식의 된장찌개를. 정막이 내려앉은 집. 나는 텅 빈 옆집을 한번 돌아보고 내 집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더 이상 그 사실이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 쌀을 씻어 안쳤다. 그리고 서툰 칼질로 애호박을 썰기 시작했다. 투박하게 썰리는 애호박 조각들을 보며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했다. 진실이 나를 구원해 주었는가? 아니. 상처는 치유되었는가? 전혀. 고통은 끝났는가? 아마 평생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용서할 수 없을 것이고 그녀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법이 그녀를 풀어주었을지는 몰라도 그녀 역시 진실의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밥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채웠다. 식탁에 홀로 앉아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진실을 알게 된 나는 이제 이 지독한 사실을 끌어안고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가. 나는 답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그 기억을 더럽혔던 거짓된 온정을 내 안에서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쓰고 가장 정직한 첫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엄마의 지독한 진실 추적 결국 범인의 민낯을 드러냈지만 법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